침수되지 않은 사랑. 이번에 이 폭우로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았죠.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 인간애가 듬뿍 담아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경찰서에 신고된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네, 지난 8일 오전 5시쯤에 전북 남원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차가 개천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네.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뒷유리 부분만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채 지금 사진 보시는 네. 바로 저 현장입니다. 아니 근데 저 차 안에 지금 사람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택시 안에 이제 운전자가 있었던 것인데 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뒷유리만 보일 정도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최진민 교수님, 예. 그래서 저 택시 안에는 택시 기사 한 분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급류에 휩싸였거든요. 보시면 물 보세요. 상당히 예. 무섭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다리가 3m짜리 다리를 지나가다가 예. 급류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다리 위로 물이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휩싸여서 내려간 것 같은데 엔진 뒷부분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예. 차 뒷부분이 지금 턱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밖은 급류가 흐르고 예. 차량안은 물이 계속 차오르고 다급하게 119에 전화하고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안에 그러면 그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사히 구조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경찰은 신속한 판단으로 차량을 부시고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네. 이 사건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 마을에서 쇠 지렛대를 급하게 구해온 다음에 예. 차량 뒷유리를 깨부숩니다. 그리고 무사히 운전자를 구해내는데 당시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으로 물이 상당히 빨리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화면에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만 봐도 야, 저기에 있었던 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직접 구조했던 경찰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차 안에서 유리 깼을 때는 운전자분이 의식이 있어서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라 얘기를 했었고 가슴 정도까지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 물에 잠겨 있는 상태고 다리 위에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관 저를 휩쓸리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고 직원을 믿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생명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저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고 위험 벗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네, 저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조에 성공한 경찰분께 다시 한번 아주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선뜻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뭐 경찰이나 소방대원 이런 분들만은 아닐 겁니다. 비단 이번에는 일반 분들이 정말 아주 맹활약을 한 분도 있다고 하던데 안진용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8일이었는데요. 전남 구례군 구례호 봉동리 인근 서시천 제방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전날부터 무려 3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 봉동리 일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2층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남자가 보트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보트 탄 남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 최봉석 씨와 손성모 씨가 보트를 네. 타고 나타난 두 사람의 의인인데 두 사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같은 경우도요, 정말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구조에 나선 게 아니었어요. 네. 우선 이 최봉석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농기계 공장에 물이 차오르는 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본인의 공장도 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고립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보트를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 네. 손성모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건 것이고요. 이 손 씨 같은 경우도 공장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보트를 정비하고 있다가 네. 선배인 최 씨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트럭에 보트를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겁니다. 영화 보안관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한 그 경찰이 동네에 나타난 어떤 그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에 대항해 갖고 다 동네 사람들을 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동네 보안관이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두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다고요? 이 두 사람이 오후 7시까지 마을 일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상가 등을 돌면서 무려 예. 40여 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계단 옆 창문에 보트를 대고 창문을 창틀째 뜯어냅니다. 그리고 네. 보자기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구해내기도 하고요. 와. 그리고 폭우 속에 노약자를 구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닌데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혼자서 보트에 오르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손 씨가 네. 직접 물에 들어가 할아버지를 들쳐 업고 나와서 보트에 태워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가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날개 없는 슈퍼맨들, 이 날지 못하는 슈퍼맨들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최지봉 교수님, 예. 이때 당시 출동한 119 대원들도 이분들께 도움을 청할 정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119 대원들이 사실은 손이 부족해요. 너무 예. 많은 사람들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구해야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트 타고 이 천사 같은 분들, 슈퍼맨 같은 분들이 나타나니까 저기에도 사람 있습니다.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네.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19 대원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아직 수습을 못하거나 구조를 못한 분들을 향해서 또 간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구해줬고 또 하나는 119 구호품이 있거든요. 이 구호품을 보트에 싣고 아파트가 고립돼 있었어요. 비가 네. 너무 많이 와서. 그 아파트에 가서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전기도 다 나가고 먹을 물도 없고 이랬는데 예. 휴대용 가스레인지, 생수,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전달해줘서 예. 그 밤에 어두운 밤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아파트에 갇힌 사람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근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도 어쩌면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들을 선뜻 돕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되게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야 같이 하자 그럴 네. 때는 나쁜 일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예. 범죄 조직에 네. 끌어들인다든가 뭐 이럴 텐데 좋은 일에 이렇게 끼어들 영웅이 됐고요. 요새 정말 각박하고 힘든 일만 많은 상황에서 이런 두 분의 소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영웅들 기다린 것은 박수갈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너무 뭐가 안타깝게도 예.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 말했듯이 자기 공장 수해가 난 거를 내보고 간 바람에 공장 완전히 망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보트 열심히 가져갔지만 그 보트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영웅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네. 남겨서 역시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에게 영웅 칭호라든가 박수갈채도 좋지만 공장 좀 잘 좀 마무리돼도 성금도 좀 모아주시고 그러게요. 보트라도 좀 새로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죠. 이 수해로 인해서 실의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수해 성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성을 통해서 돕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 그런 우리 그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에 빠져서 구조가 필요한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영상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이 사연은요. 소는 누가 구하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지난 7일, 8일 이틀 동안 경남 합천에 283.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이때 합천댐에서 초당 2,700톤의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예. 하류에 있던 건태마을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는 소가 보이시죠? 결국 이렇게 축사 또한 침수가 되면서요. 수십 마리 소가 제때 탈출하지 못했고요. 예. 그대로 축사 안에서 폐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들은 살기 위해서 24시간 가까이 축사 안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요. 네네. 축사 주인은 주민들에게 소를 구해달라고 황급히 요청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주민과 축협 그리고 합천군 카누회원 등 40에서 50여 명이 속속 달려와서 네.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친 겁니다. 최 교수님, 예. 그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구조 작업에 함께 나서면서 구조한 소들이 얼마나 돼요? 전체로 보면 소하고 송아지 합쳐서 한 110마리 정도 돼요. 어이구, 많네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딱 소가 굉장히 무거워서 저 무거워요.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이제 보트를 타고 축사 내부로 진입을 했고요. 소에 줄을 묶어서 제방까지 끌고 나온 다음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육지까지 끌어. 왜냐하면 소들이 안 올라와서 그거 끌어올리는 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정말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서 110마리 정도를 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그중 예. 일부 20마리 정도는 폐사를 했는데 이게 예. 아마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예, 축사에서 예. 물은 들어오지 소들은 나갈 수 없지. 이러다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탈진이 돼서 결국 폐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번 사건을 보면 좀 답을 얻을 수 이 사건을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뭐 소도 소지만 이번에 이 예. 집중호우 때문에 자동차가 침수된 분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동차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사건의 판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난 2017년에 폭우로 이 많은 지하주차장이 또 침수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지하주차장의 차주가 1일 주차요금을 내고 본인의 차를 주차시켜 놓습니다. 네. 근데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이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주차장도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뭐 굉장히 많이 1,8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주 측에서는 주차장에서 관리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반면 주차장 측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예상할 수 없는 기습 폭우는 주차장의 책임이 아니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이 판결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 이 차량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앞으로 이 피해 복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그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여름철에 폭우가 내린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측이 운전자들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네. 폭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는데 다만 전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손해를 방지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차주가 청구한 금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그 납골묘에서 부모님 유골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사고도 있어갖고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럼 그 사건도 박성배 변호사가 보기에는 납골묘 관리업체의 책임이 일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날이면 모르겠지만 네. 연일 반복되는 폭우 속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납골묘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있기 때문에 네. 배상해야 할 손해에게는 일부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삭 아내 사망에 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졸음운전, 그러니까 졸음운전에 대해서만 인정했지 이 사망 사건을 주도한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죠. 장혜찬 평론가,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네, 우선 이 캄보디아인 아내의 이제 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벌써 6년 전이 2014년의 일인데 꽤 오래된 일이군요. 네, 천안 삼거리 휴게소 인근의 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요.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상향등을 켜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러더니 갓길에 비상 주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운전자, 승합차를 운전했던 남편 이모 씨가 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네. 동승하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는 이제 당시에 24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 7달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만삭 상태였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인 아내가 이 만삭 상태에서 숨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졸음 운전이냐를 놓고 전 국민적인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그때 이제 경찰은 남편이 저 사고를 낸 거에 좀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돌한 장면을 보더라도 운전하는 분이 있었던 쪽은 거의 충돌의 그 흔적이 별로 없고요. 조수석이 크게 파손됐으니까요. 경찰이 당시 남편 이모 씨를 의심한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 씨가 아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만 26개 가입해 두고 있었습니다. 네. 월 보험료만 3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것이죠. 둘째는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네. 셋째는 평소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던 이 씨가 사고 당시에만 유독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예. 구조대원이 오자 그제야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네. 다섯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이 씨가 예약하는데 사실 그 전에 아내 유족 측이 한국에 갈 테니 화장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고 수습하고 관여했었던 경찰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장한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그 감정을 위해서 그 결과 졸업 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일부는 대출금으로 충당한 걸로 확인됐고 통장 잔액조회 같은 걸 해보니까 일단은 유동자산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압수영장을 받아서 그 피의자의 휴대폰을 복원했는데요. 복원해서 삭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한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약간 미소 띄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일단은 두 손 번쩍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쉽게 만세하는 듯한 포즈였어요? 그런 포즈 형태였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이 됐죠. 근데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최 교수님.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네.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2심에 가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사고 2달 전에 35억 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가입한 점, 이런 예. 점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박세민 변호사 설명했던 6가지 그런 이유, 이런 이유 예. 때문에 공소 사실 인정된다고 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예. 문제는 2017년 5월에 대법원에 가서 예. 이게 또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법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고요. 3년이 지난 최근에 이제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결과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진영 기자님, 파기환송심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단 검찰은요, 살해 동기가 분명하다면서 네.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변호인 측은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렀다 볼 요소가 없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 선고에 앞서 검찰은요, 이 쟁점별 의견서까지 내면서 살인 혐의 입증이 아닐까님을 썼지만요, 이 재판부가 가진 의문을 깔끔하게 해소는 못했고요. 결국 이 대전고법은요,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법원 종사자가 아니고 사법 당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만 금전적 동기가 굉장히 크다고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해 사건이었으면 유죄가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예.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입증 정도를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예. 법원의 태도입니다. 살인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간접적인 정황이 있지만 예. 의도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한 개도 없는 이상은 섣불리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 유지되어 온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한 명의 무고한 그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더더군다나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네.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럼 유죄가 나온 교통사고 치사죄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만큼도 나쁜 게 졸음운전이죠. 네, 졸음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고 이제 이 남편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치사죄 뭐냐면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네. 풀어놓고 의자를 제쳐서 그렇죠.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교통사고 치사죄가 나왔고 2년의 금고형이 나온 건데 많은 분들이 앵커분이 네. 다른 분들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건만으로는 2년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이 확정 판결인가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 파기환송심이 이번 판결을 하게 된 것인데 물론 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판결을 한 이상 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은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어제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검색어 상위 순위에 금고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금고라는 말이 우리가 글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법률상에 나오는 금고. 우리 박성배 변호사, 금고는 어떤 겁니까? 징역을 하는데 뭐 노역은 안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징역과 금고는 동일하게 구치소 내지는 교도소에 가둬두는 처분입니다. 그렇지만 징역은 가둔 상태에서 노역에 종사해야 하지만 금고는 가둔 상태에서 굳이 노역에는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형입니다. 즉 징역보다는 금고가 다소 낮은 형입니다. 통상 과실범의 경우에 금고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두는데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라는 건 가둔다는 의미만 있는 거군요. 장인찬 평론가님, 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95억 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6년이나 지나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이 붙어서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 운전했던 남편분이 받게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보험금 지급 액수가 큰 보험사들 대상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에서 32억 원, 미래에셋생명에서 30억 원, 또 하나생명에서 15억 원의 보험금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어이구. 우선 형사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민사소송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사실상 최종심과 가까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였던 민사소송도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이 유무죄와 별개로 이 민사보험금 지급소송에서의 결과가 또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형사소송에서 살인죄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100% 지급이 되는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이 이모 씨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또 예견되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졸음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책임도 조금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끼로 뭉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스트롯에서 정말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안진영 기자님, 보이스트롯 자주 보시죠? 그럼요.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재방송도 보시나요? 그럼요. 재방송이 더 재밌습니다. 스페셜 에디션도 있습니다. 그 끼로 뭉친 똘똘한 아이 누굽니까? 바로 리틀 싸이라 불리는 황민호 군의 동생 황민호 군입니다. 올해 8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비공식 올크라운이라는 수식을 얻고 있어요. 이 올크라운은요. 크라운 15개를 받았을 때 올크라운인데 이 비공식이란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2라운드 팀 미션이 진행되면서 이 황민호 군 동생인 황민호 군이 등장해서 형과 마찬가지로 끼가 넘치는 화려한 댄스를 선보였는데 사실 여기에 심사위원들 하면 김연자, 진성, 혜은이 씨, 네로라는 분들인데 웬만해선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묵직합니다. 근데 이 황민호 군이 무대 위로 올라오면은 본인들도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요. 이런 깜찍한 춤을 보면서요. 저 황민호 군은 올크라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공식 올크라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황민호 군 나이가 8살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아마 이 한국 나이로는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 것 같죠. 이 황민호 군이 얼마나 맹활약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겁게 한번 보시죠.
네, 화면을 보면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정말 끼는 숨길 수가 없구나.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황민호 군의 저 댄스 실력을 보면은 저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춤 실력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친구가 별로 떨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황민우 군도 네. 그 리틀 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강남 예. 스타일 거기에 나와서 인기를 독차지했는데 그때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형과 동생이 끼가 그대로 전수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9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황민우 군이 예. 당시 8살 때 강남 스타일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16살이 됐는데 본인의 동생도 그때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형제의 끼가 정말 대대로 물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재밌는 현상은요. 더 두 사람, 더 황민우 형제가요. 네. 모닝콜을 트로트로 한답니다. 아. 모닝콜을 트로트로 하고요. 또 두 형제 지금 황민우 군이 황민호 군에게 동생에게 공부를 예. 가르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요. 예. 받아쓰기 내용이 트로트 가사입니다. 이 정도로 트로트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애정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트롯에 죽고 트롯에 사는 두 형제들의 얘기인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끼가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영상으로 우리 황민호 군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꼽았다고 하는데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트롯 아는 거 있어요? 트롯? 한번 해볼까요? 1년 360일 동안 우리 마침마다 나야 그림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마트 나야 정말 그 영상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이 리틀 싸이가 이 황민호 군의 형이고 이분은 이제 리틀 남진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장희찬 평론가님. 네, 이 트로트에 푹 빠진 8살 황민호 군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네. 바로 가수 남진 씨의 나야 나와 둥지 이 두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사나 뭐 이런 감정을 이해할까요? 근데 아까 꼬마가? 부르는 걸 보니까 이해하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감정을 넣어서 꺾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스트롯 무대에서도 보신 것처럼 남진 씨의 노래 파트너를 부르면서 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꺾기라는 고급 기술을 구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진 씨가 상당히 또 엄한 심사위원인데 물개 박수, 네. 정말 박수를 아끼지 않으면서 엄지를 치켜올리며 이 황민호 군의 노래에 만족한 모습 보이고 칭찬을 했잖아요. 네. 형이 리틀 싸이로 시작해서 지금 이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새로운 가수로서의 가능성 보여주는 것처럼 네. 이 리틀 남진이 황민호 군도 조금만 더 크게 되면 네. 또 다른 무대, 아마 보이스트롯 시즌 한 4나 5쯤에는 본인이 직접 본선에 또 출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 항상 굉장히 엄숙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티 없습니까? 저요? 예. 네, 저 끼 별로 없습니다. 뭐 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부모님한테 전 정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사실 황민우 군이 리틀 싸이를 뮤직비디오에 등장했을 때 싸이와 쏙 빼닮은 외모로 정말 예. 싸이 아들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황민우, 황민호 두 사람의 아버지는 올해 60세가 된 황의창 씨고요. 네.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온 부티리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빠가 늦둥이 민호 군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속이 네. 많이 상했다고 토로를 하기도 했었고요. 두 사람의 엄마는 내가 한국인 엄마였다면 두 아이들에게 뭐든 더 잘해줬을 텐데 라면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부모님의 미안한 마음과는 달리 이 두 사람 끼 넘치고 흥 넘치게 아주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뭐 다문화 가정이고 뭐 아버지 뭐가 할아버지냐라는 뭐 오해를 좀 받기 했어도 저렇게 씩씩하게 끼가 많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꿋꿋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민호 군의 남진아리 못지않게 영탁아리 이런 그 소문도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탁형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팬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만나면 아우 꿈이야 생톤이야. 네, 손이 아니라 생신가. 형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전 아빠 닮아서 노래를 못해요. 저 비트박스 잘해요. 근데 오면은 보일 거예요. 지금 안 보여줘요. 살짝만 보여줄게요. 제가 형아 노래 완전 좋아하는 거 알죠? 막걸리 한 잔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빠가 막걸리 완전 좋아하거든요. 네, 이 친구가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의 아들 네. 대박이죠. 근데 이게 이 친구는 또 그 영탁이 팬인가 봐요, 안 네, 기자님? 본명은 시안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 대박이로 알고 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본명은 대박이로 시안이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박이랑 또 쌍둥이 딸이죠. 설아, 수아 모두 영탁의 대단한 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국민 체조하듯이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네. 막걸리 한 잔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부르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요. 그 영탁이 삼촌이 온 줄 알았다, 오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엄마인 이수진 씨가 하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워낙 네. 좋아하니까는 곧 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요. 예. 영탁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와. 화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요. 곧 만나요 시아나 그러면서 네. 만나면은 찐이야 라이브를 불러줄 테니까 같이 춤추고 비트박스를 해줘요 하면서 댓글을 남겨 화답을 했는데 네. 조만간 그 영상도 저희가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수 팬심으로 이렇게 영탁 아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영탁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 영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너무 사랑하는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하이파이브. 그 주인공이 정동원 군이었군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까지 영탁 씨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탁 씨가 그야말로 실력, 네. 인성, 인기까지 세 박자를 다 갖춘 매력 덩어리입니다. 네. 게다가 보니까 그 미스터 트롯 나온 이후에 각종 뒷얘기가 밝혀지는데 예. 나쁜 것보다 좋은 거.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년씩 뒤늦은 후배들이 자기를 앞전가도 네. 괜찮다. 뭐 인생 기니까 천천히 가자라고 하고 가장 미덕이라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작곡 작사를 참 잘하잖아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를 비롯해서 많은 작사 작곡을 하는데 저 같으면 네. 제가 부릅니다. 아, 네, 그렇죠. 제가 부릅니다. 저작권도 있고 다 제가 부르는데 기꺼이 그 아까 영탁 씨 고대로 흉내냈던 정동원 군에게도 네. 듀엣곡을 주기도 했고 또 선배인 장민호 씨한테 노래를 주기도 했고 많은 분들에게 노래 훈련도 해주고 곡도 주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네. 분이어서 뭐 지금 반짝 스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오래 우리 곁에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고, 저도 뭐 능력과 실력, 인성, 뭐 인기 세 박자를 갖춘 앵커가 되고 싶네요. 그렇다면 저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작으시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삼삼한 남녀의 트로트. 안진영 기자님, 삼삼한 남녀의 트로트 이게 뭔가요? 트로트 그룹명이에요? 뭐예요? 네, 삼삼한 남녀 굉장히 남다른 이름인데요. 예. 지난주 보이스트롯에서 방송된 팀 미션 편에서 유일한 남녀 혼성팀입니다. 아. 최근 이효리와 유재석의 싹쓸이 혼성 그룹이 인기인데요. 네. 이 혼성팀 같은 경우는요. 뮤지컬 배우 김지우, 선우, 그리고 가수 호란, 그 외에도 남자 쪽으로 가보면요. 배우 문용현, 그리고 역시 뮤지컬 배우인 최성욱, 박세욱 등이 참여가 돼 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요. 뮤지컬 배우들이 다수가 포진돼 있죠. 이들이 선곡한 노래가 여자의 여자 여자 그리고 사랑의 배터리였는데요. 예. 그들의 장기를 살려서요. 뮤지컬 무대로 각색한 트롯 뮤지컬을 보여줬습니다. 아, 트롯 뮤지컬. 트로트도 좋고 뮤지컬도 좋으니까
트로트와 뮤지컬을 컬래버레이션한 이 영상은 어떤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선우야, 네. 너 저번 주에 뽀뽀했었던 그 남자랑 헤어졌다며 차였다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서 오늘 너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여기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보이스 나이트 클럽이야. 저번에 우리 옆집 선영이가 여기서 자기 신랑감 만나서 결혼한 거거든. 우와 대박. 야 뭐하냐? 춤 안 춰? 나 나이트 처음 왔는데 춤출 줄 모르는데. 야야야, 딴 데 가자. 여기 물 안 좋다니까 뭐 하는 거야? 오, 예쁘다. 여자. 한숨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마음 몰라요. 그래도 오로지 나만의 남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풍선와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이죠. 그 열풍의 중심에 있는 MBN 보이스 트롯. 여기에서 나온 팀의 프로젝트 미션을 함께 보셨는데요. 현장 열기가 아주 대단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장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뮤지컬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한편의 뮤지컬처럼 무대를 꾸몄죠. 네. 7080의 나이트클럽을 주제로 해서 남성 듀엣 무대를 꾸민 건데 예. 정말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워낙 무대 장악력이 높은 뮤지컬 배우 출신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 관객을 들었다 놨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심사위원들도 사실 무게감이 대단한 트로트 레전드 분들인데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네. 심사위원 전원 기립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냈고, 남진 씨 같은 경우는 멋진 한 편의 쇼를 본 것 같아서 감사하다면서 출연자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근데 이 봉선화 연정 노래를 이분들이 했는데 최성욱 씨가 아주 돋보였다 그래요. 이 최성욱 씨가 어떤 분이에요? 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네. 제가 높은 점수를 마음속에 줬는데 네.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면 굉장히 제가 우쭐하고 그렇죠. 네. 제 안목에 있는 것 네.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최성욱 씨가 사실은 그냥 신인이 아닙니다. 예. 2005년도에 파란이라는 곡을 나서서 가창력을 굉장히 인정받은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 2020년도에 트로트, 보이스 트롯에 나와서 봉선화 연정을 불렀을 때 깜짝 놀랐었죠. 네. 타고난 발라드 가수인 줄 알고 또 나중에는 뮤지컬 출연을 해서 뮤지컬 배우로만 이제 극한된 줄 알았는데 예. 트로트로 영역을 옮겨서 마음을 움직이는 봉선화 연정으로 해서 박현빈 씨도 정말 잘했다. 아. 내가 여태껏 봤던 무대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경 평론가님도 이 최성욱 씨가 굉장히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네, 제일 잘생겨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노래를 잘하면 또 잘생겨 보이죠. 네. 최 교수님, 네. 뮤지컬 연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연기는 또 다른 장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또 그 뮤지컬 출신, 가수 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안 느꼈는데,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분이 누구냐면 호란 씨예요. 호란 씨. 네. 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렉트릭 댄스 장르를 기반으로 한 혼성 그룹인 클래식화이라는 혼성 그룹 출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송에 나와서 예. 안무 연습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팔하고 다리가 따로따로 놀아서 너무 힘들었고 제일 열등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요. 그래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게 잘 해냈어요. 호란 씨가. 예. 그런 걸 보면 본인은 열등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 안에서 역할이라든지 안무를 할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잘 해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 보면 대부분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춤도 잘 추고 춤 잘 추는 분들은 노래도 잘하던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서도 몸치인 사람들도 가끔은 있나 보네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제가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아, 그래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트로트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이스트롯 한번 나가시죠. 자,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 팀이 남성과 여성 이렇게 혼성으로 이루어졌어서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있다 보면 가끔 좀 뭐 연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이 제작진에 따르면 팀원들 중 유일한 솔로 남녀인 박세욱 씨와 선우 씨가 묘한 핑크빛 기류를 자아내고 있답니다. 예. MC가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지 물었더니 박세욱 씨가 아주 재치 있게 누나 내 여자니까라고 답을 했고 네. 이에 대해 선우 씨가 누나 한번 믿어봐라고 화답해 현장 분위기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젊은 남녀분이 이렇게 사랑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누가 봐도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삼삼한 남녀팀의 마지막 무대를 아직 안 봤었는데 연습실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어서 이 모든 사람들 놀래켰었다고 하죠. 이 깜짝 손님 누구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 수 가르쳐 주러 왔는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좀 가르쳐 줘야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고. 예, 노래를. 그럼 하던 대로 한번 해보지 그래. 자연스럽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와, 야,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내가 한 수 배워서 가야겠다. 사실 이 노래는요, 그 노래 자체를 굉장히 편하게 그냥 그 기술을 부리는 이런 노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준비는 됐어 아니 준비는 됐어 매 좋은 거 나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을 필요 없잖아요. 촌스럽게. 네, 트롯계의 또 한 명의 전설이죠. 송대관 씨가 후배들에게 트롯이란 어떤 것이다 이런 걸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습장을 찾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한 수 배우고 간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네요. 근데 이 송대관 씨 꽤 오랜만에 이렇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요, 안 기자님. 네, 송대관 씨는 지난 2013년이죠.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왔거든요. 네. 2015년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예. 그 사이에 무대에 설 수가 없었고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약 16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살던 집도 다 팔고 월세살이 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지난해에는 설상가상으로 건강 악화로 위궤양 수술까지 받았고요. 네. 이 상황에서 절친인 태진아 씨가 돈을 또 주고서는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얘기를 훈훈한 얘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위기를 겪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의미로요. 최근에 지금 현재 만족한다는 노래 딱 좋아를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저희가 CG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빚이 160억 원이었는데 이걸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1억 6천도 아니고 16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 송대관 씨 하면 트로트 4대 천왕으로 꼽히는 분인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렇게 노하우를 잘 전수해줬으니까 삼삼한 남녀팀 어떻게 결과도 좋고 좋은 성과를 거뒀나요? 그죠. 굉장히 트로트계의 레전드라고 부르는 송대관 스승님이 네. 나타나셔서 근데 와서 뭐 위험을 잡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네. 포인트만 딱 잡아주신 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마음 편하게 요 소절만 하면 된다. 가볍게 즐겁고 편안하고 기교 없이 느낌을 들어오자. 마치 네. 일타 강사의 쪽집기 강의를 하듯이 해서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되었다 그러고요. 네. 힘을 실어준 거죠. 다른 분도 아니고 원곡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불렀을 때 이래서 호응을 받았다는 걸 딱 쪽집기처럼 해주니까 신이 나서 불렀는데 전원이 다 올크라운 받지는 못했지만 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더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곡자가 가르쳐준 그 포인트를 잘 얼마나 살렸었는지 이 실제로
연출을 했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어메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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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믿어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어메 좋은가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다 같이 박수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실 건가요? 지금부터 일어나서 다 같이 즐겨볼까요? Everybody stand by!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다 같이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저희 5분의 패널들도 아주 좋은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방송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근데 여기 결과가 어땠어요? 누구는 떨어졌다고 하던데. 네, 분위기 좋게 다 붙을 만한 무대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아쉽게도 두 분의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수 호란 씨와 뮤지컬 배우 김지우 씨가 아쉽게 탈락하게 된 건데요. 네. 이 심사위원 혜은 씨 같은 경우는 호란 씨 애를 썼는데 음이 조금 흔들렸던 게 아쉽다라고 했고 네. 김지우 씨나 호란 씨나 노래 실력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 아니겠습니까만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감성에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 이런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보이스 트로트 계기로 트로트의 진짜 매력에 빠지게 됐다면서 네. 이 떠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남겼습니다. 네, 이 보이스 트롯을 보면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노래 잘하고 했지만 호란 씨가 노래 참 잘한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두 분이 떨어지면서도 아주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럼 불빛이 깜빡이는데요. 여기서 빛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와! 호란 씨와 김지우 씨는 아쉽게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예.